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 여자입니다.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나기 그친 뒤 땅이 굳어지는 과정 같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비에 온몸이 젖고 때로는 차가운 빗줄기에 마음까지 얼어붙는 듯 했지만 결국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제 발밑의 땅은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으니까요. 제 기억 속 엄마의 모습은 늘 희미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저희 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가 떠나던 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미선아, 동생 잘 돌봐야 해. 엄마 금방 다녀올 테니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금방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집을 나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기다렸지만 엄마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의 옷가지를 하나둘씩 치웠고 엄마가 쓰던 작은 화장대 위 화장품도 치워버렸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있던 자리는 그렇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차라리 돌아가신 게 어쩌면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본인을 위해 우리를 두고 떠났고 그 사실은 어린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는 저희를 위해 하루 종일 버스 운전만 하셨어요. 새벽 첫 차부터 밤늦은 막차까지 쉼없이 일했습니다. 아빠의 등에서는 늘 디젤유 냄새와 피곤한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저와 동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사실 제 동생 은지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에게 엄마라기보다는 작은 엄마에 가까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은지의 머리를 빗겨주고 서툰 솜씨로 옷을 입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제 등 뒤에서 은지는 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니,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은지야, 조금만 더 크면 너도 학교 갈 수 있어. 그 전에 언니가 한글 가르쳐 줄게. 밤이면 저는 공책에 글씨를 써가며 은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은지를 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은지의 앞을 막아섰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아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아빠의 지친 얼굴을 보면 차마 제 속상함까지 얹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우린 우리끼리 살아야 해. 밤마다 은지와 나란히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저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빠의 굽은 등과 몸이 아픈 은지를 보며 제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취업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는데 저희가 살던 곳에는 마땅히 취업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아빠에게 서울로 가서 돈을 보내겠다고 했고 아빠는 미안하다며 울먹이셨죠. 미선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아니야,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은지 다리도 고쳐주고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 차창 밖으로 아빠와 은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고 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크고 낯선 도시였어요. 저는 친척집에서 잠깐 지내면서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공장을 많이 다녔는데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또 자리를 여러 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제 모든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참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커요. 너무 어렸고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혼자 지내는 밤은 길고 무서웠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갈까 싶기도 했어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저한테 꼭 필요한 생활비 정도만 빼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아빠에게 붙였습니다. 그걸로 아빠는 주로 은지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은지는 저와 다르게 대학도 진학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은지는 착하고 어른스럽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은지가 공부를 잘하고 제가 보내주는 돈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기에 다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24살의 겨울 저는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낮 시간 동안 집 근처 분식집에서 서빙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그 분식집 사장님의 소개로 전 남편 최도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 분식집 사장님의 조카라고 했죠. 최도연의 첫인상은 성실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제가 착하고 부지런하다며 좋게 보셨고 자기 조카를 소개해 주신 거죠. 그렇게 최도연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주고 많은 위안도 해주었죠. 저는 그 남자에게 가난한 어린 시절과 아픈 동생, 홀로 서울살이를 하는 제 처지를 말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저의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 남자는 제 처지를 비웃거나 혹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건넸어요. 미선 씨 참 대단하네요.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하긴요. 그냥 악착같이 사는 거죠. 멋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 요즘 여자들 같지 않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에 외롭던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 남자도 집 형편이 그리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 비싼 레스토랑 대신 국밥집에 갔고 영화관 대신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구질구질해 보이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늘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는 그 남자의 사소한 배려조차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미선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너의 지붕이 되어줄게. 더 이상 비 맞지 않게 해줄게. 25, 그의 청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제가 만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제가 참 많이 사랑했던 한 남자를 만나 이루는 가정,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결혼 후 몇 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저 혼자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제는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게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원래도 식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도 같이 돕기로 했죠. 그렇게 작은 가게를 열고 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함께 새벽 시장에 신선한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하기도 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정신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시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가게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많이 했죠. 고된 하루가 끝나고 셔터를 내린 뒤 텅 빈 가게를 함께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잘 나누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고 든든했죠. 그맘때 은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다니고 자기 앞길 잘 찾고 있는 은지가 너무 대견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정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나 보다 싶어 얼마나 괴롭던지요. 아빠는 저랑 은지 보고 엄마도 없이 참 고생 많이 하고 고마웠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정말 죽을 만큼 힘들기도 했는데 그 위로를 해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힘들어하면 돌아가신 아버님도 눈을 못 감으신다며 저보고 마음을 추스리자고 해주었죠. 그리고 그맘때 저는 첫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또 남편을 위해 큰 아픔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승우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손주도 못 보고 떠난 아빠가 생각나 눈물이 또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그 어린 시절 우리를 두고 떠난 엄마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저와 동생을 버리고 떠난 엄마.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나는 절대로 내 아이와 가족을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딸 다연이가 태어났어요. 착하고 의젓한 큰아들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둘째 딸. 식당은 꾸준하게 잘 됐고 동생 은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죠. 남들에게는 당연할지 모르는 생활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한쪽에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남편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그 방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해야 했거든요. 아이들은 그 작은 방에서 거의 컸습니다.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TV도 보고 둘이서 장난도 치고 가끔은 가게에 나와서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귀엽다고 사탕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죠.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땀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식당은 갈수록 입소문이 나면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셋방살이었는데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식당도 잘 되고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언제부터였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거든요. 식당은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직원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직원도 있고 저도 가게에 상주해 있다 보니 남편은 가게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집에 와서도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볼 때가 많았죠. 예전에는 저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과도 대화를 자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말을 거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면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피곤하다며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승우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잘했네. 가게에 새로운 메뉴 추가해볼까요? 손님들이 찾는 게 있는데. 피곤한데 집에서까지 일 얘기 좀 하지 마. 지친다 지쳐. 당신은 왜 나만 바라봐? 친구도 없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지독한 권태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권태기라는 게 남자 여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데
남편은 그 권태기를 유난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맘때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던가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고 싶다라던가 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 잘 커주고 식당 일 잘 되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겠느냐 했지만 남편은 지겨워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자극이나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 같았죠.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에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30 초반이었고 한서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돈을 벌어야 해서 저희 식당에 취업했다고 하는데 큰 아픔을 겪고도 열심히 살아가려 했고 씩씩해 보였어요. 제 동생 같은 느낌이라 처음엔 안쓰럽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음도 많이 갔고요. 게다가 싹싹하고 일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직원을 참 예뻐했죠.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사모님, 오늘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마감하고 갈게요. 라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저는 한서영 씨 칭찬을 많이 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시큰둥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이래. 뭘 그렇게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했죠. 저와 달리 남편은 한서영 씨가 별로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한서영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뚝뚝해지던 남편이었는데 유독 그 여자에게만은 다정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같이 있는데도 둘이서만 아는 농담을 하며 웃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거슬리면서도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어찌 보면 제가 참 안일했던 거죠. 그리고 그맘때부터 남편의 옷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상한 점들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늦은 밤 걸려온 전화를 몰래 받거나 주말에 동창회라며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제게는 사준 적 없는 여성옷 브랜드의 쇼핑백이 그의 차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애써 모른 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행복이 너무 좋았기에 진실을 직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늦은 가을밤이었어요.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남편은 가게 신메뉴 개발을 핑계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우산을 들고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식당 불은 꺼져 있더라고요. 이미 집에 갔나? 엇갈렸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갔나? 생각하고 돌아서려는데 식당 뒷문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내려서 조심히 그리로 다가갔죠. 그런데 차 안에서 남편이 한 여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을 뻔했죠. 도대체 누구랑 저러고 있는지 보려고 다가갔는데 한서영 그 여자였습니다. 둘은 제가 보는지도 모른 채 차 안에서 웃고 있었고 그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 땀 흘려 지켜온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지지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죠. 남편은 제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나 다 봤어요. 며칠 전 밤에 가게 앞에서. 한서영 씨랑 무슨 관계예요? 제 질문에 늘 무심하던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모든 걸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다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한서영이랑 서로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입으로 직접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서영이 우리 식당 취업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요. 그럼 최소 8개월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스트레스를 걱정하고 지친 어깨를 안쓰러워하던 그 시간 동안 그는 가게 직원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고 이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승우 다현이는 어떡하고?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우리 솔직히 예전 같지 않잖아. 대화도 없고. 나도 솔직히 좀 지겹고 권태롭고. 그런데 서영이를 만나면서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당신이랑은 너무 오래됐고 이젠 그냥 가족이잖아. 근데 나도 남자야. 한서영 만나면서 설렘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냥 모른 척 가고 싶어. 당신한텐 미안해. 그의 말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태로운 관계가 전부 다 제 탓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의지했고 또 믿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었고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까짓 설렘, 그게 뭐라고 저와 아이들을 미련 없이 버리려 하더라고요. 그 태도를 본 저는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더 이상 이 남자를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존중하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죠. 남편은 사실 이혼보다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된다는 헛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제대로 내놓으라고 했죠. 남편은 지가 잘못한 주제에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니 엄청 계산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몇 달을 다퉜죠. 남편은 식당에 대한 제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저는 그 오랜 기간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이 치열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식당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대신 재산 분할을 받기로 했고 위자료 그리고 일시불로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나서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얻었습니다. 낯선 집에서 짐을 풀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거죠. 재산 분할로 받은 집은 이사를 가는 데에 거진 썼기에 살아갈 길이 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아이들을 혼자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했기에 식당을 차려볼까 싶다가도 어쩐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예전부터 막연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을 알아봤고 낮에는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동네 작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정신없는 환경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 울던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음을 그칠 때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선생님 좋아요라고 말해줄 때 너무 행복하고 일에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 남편에게서 찾으려 했던 그 느낌을 저는 이 작은 아이들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새로운 민준이라는 아이의 할머니가 등하원을 자주 시켜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민준이의 이모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인자한 미소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민준이가 다른 아이와 다투는 바람에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할머니께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애들 키우다 보면 다 그런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낯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민준이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명찰을 보시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조 선생님 성함이 박미선이에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고향이 어딘지? 고향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제 고향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거예요. 아버지 성함이 박상길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향과 저희 아빠의 이름을 안다니. 그렇다면 놀란 저에게 그분이 그러더군요. 미선아, 나야 엄마. 엄마,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던 그 이름, 평생을 원망했던 그 존재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엄마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우시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 아니 엄마는 매일같이 어린이집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보러 오시더군요. 저는 이 일에 대해 가장 먼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두려웠지만 수학이 넘어 은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원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언니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했고 많이 그리워했잖아. 한번 만나봐 언니. 동생은 저보고 엄마를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 다연이는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가장 원하는 선택을 하라고 제 마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자라 저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엄마와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지난 세월을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과 지독한 가난이 너무나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연이어 은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저희에게는 좋은 분이었지만 엄마에게는 그렇지 않았고 엄마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간 콱 죽을 것 같은 기분에 매일 시달렸다고 했어요. 엄마는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미선아, 그렇게 집을 나왔지만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날이 없었어.
밥을 먹다가도 너희 생각이 나서 울컥했고 길에서 네 또래 아이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매일 밤 너희 꿈을 꿨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고 염치도 없었지.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는 그 후 재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지냈다고 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식당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돈을 모은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야. 정말 미안하다. 평생을 모은 거야. 제발 받아줘.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우리를 잊고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역시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자 지난 시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원망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와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다 함께 엄마를 만났습니다. 동생도 올라왔고 저희 아이들도 저희 엄마와 만났죠. 저희 엄마는 펑펑 우시면서도 이렇게 자기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뒤 한서영 그 여자와 바로 재혼했다고 했는데요. 가족보다 자신의 설렘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남편.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서영은 재혼 후 남편에게 사랑을 증명하라며 이러다가 훌쩍 자기를 떠나서 전처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바가지를 긁어댔대요. 결국 그 말에 넘어가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식당의 명의를 한서영 그 여자 앞으로 바꿔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서영은 조용히 식당을 처분하고 가게 보증금까지 챙겨서 종적을 감췄다고 하더군요. 소문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순진하고 착한 척을 했지만 사실은 무서운 여자였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 되니까 애 있고 나이 많은 유부남 이혼시키고 살림까지 차린 거지만요. 어쨌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은 허름한 원룸에서 지내며 매일 술에 찌들어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마치 울타리 같았던 그 남자. 또 한때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저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기도 했던 그 남자. 그런데 전 남편의 몰락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이 모두 정리가 되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아이들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따로 아빠의 근황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것조차도 남편이 선택한 길이겠죠. 돌아보면 제 인생은 늘 무언가를 벼텨내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서, 가난 속에서, 남편의 배신 앞에서 늘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제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린이집으로 출근합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웃고 주말에는 조금은 서먹하지만 따뜻한 엄마의 밥을 먹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아들, 딸과 세상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생인 은지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